마음의 비타민, 은빛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묘하게 무거웠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언성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나쁜 말이 오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딱히 이유를 설명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거 아닌가 싶고 나만 이상하게 받아들인 건가 싶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괜히 마음 쓰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하죠. 하지만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런 일들은 대부분 아주 평범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동네에서 나눈 짧은 대화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의 안부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예의 바르고 상황도 무난했는데 마음 한쪽이 불편해지는 경험이 반복됩니다. 재미있는 건 그 불편함이 대체로 겉으로 보이는 말이나 행동과는 다른 데에서 생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말의 내용만 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반응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신호들은 아주 작고 조용해서 의식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은 꼭 나쁜 의도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먼저 느끼고 머리가 나중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를 멀리하라고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를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사람을 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소중히 다루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마음의 비타민을 챙기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동네 카페에서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사람이 직원에게 주문을 합니다. 천천히 준비해 주셔도 돼요 말은 정중하게 하는데 그 말이 끝날 때까지 눈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시선은 계산대 아래, 메뉴판 모서리, 휴대폰 화면을 오갑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듭니다. 불친절한 것도 아니고 무례한 말도 없는데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죠.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요. 하지만 눈빛에는 그 사람의 태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상대를 사람으로 대하기보다 상황이나 기계적으로 대하는 눈입니다. 직원이 아니라 주문을 처리해주는 대상을 보고 있는 눈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대화 중 눈맞춤이 단절될수록 상대를 인격이 아닌 역할로 인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문장을 말하게 했을 때 눈맞춤을 거의 하지 않은 그룹은 상대를 비인격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약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말의 내용은 같아도 눈빛이 빠지면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계를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려는 방식이 몸에 밴 경우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예의 바르지만 마음은 이미 거리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눈을 잘 맞추지 않습니다. 눈을 맞춘다는 건 상대를 같은 위치에 놓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피한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는 방식인 거죠.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눈은 상대를 보는 동시에 자기 태도를 세상에 공개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눈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괜히 마음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정중하게 대하되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만든 거리만큼만 머무르면 됩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내 감정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모임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꼭 있죠. 누군가 말을 계속하는데 조언처럼 들리고 걱정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듣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줄어듭니다. 말을 듣는 동안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러면 힘들지 않나?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문장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투가 조금 내려다보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속도가 느리지도 않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닌데 묘하게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지만 말이 끝난 뒤에도 기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예민함이 아니라 말투가 건네는 신호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말투를 권력의 흔적으로 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음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상대보다 음성의 높낮이, 변화를 적게 쓰고 문장 끝을 단정적으로 끊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우위에 서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실험에서는 이런 말투를 들은 청자가 심리적 위축을 느낄 확률이 약 3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상대를 누르려는 악의가 아니라 관계를 위아래로 정리해야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투는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존댓말을 써도 어휘가 부드러워도 리듬과 끝맺음에서 마음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말끝을 닫아버리는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보다 정리하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말은 영혼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흘러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말투는 영혼의 걸음걸이와 비슷합니다. 이런 말투 앞에서는 굳이 설득하려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 답하고 필요한 말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선을 긋는 태도입니다. 내 감정을 소모하지 않기 위한 조용한 선택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의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데 질문을 던지자마자 공기가 멈춥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의미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대답은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괜히 내가 무례한 질문을 한 것 같아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병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 회의 자리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의견을 냈는데 특정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웃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침묵을 성숙함이나 인내로 착각합니다. 괜히 말을 보태지 않는 게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침묵이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대화의 흐름을 끊는 침묵에는 분명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침묵을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통제 수단으로 봅니다. 미국 UCLA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의도적으로 반응을 지연시키는 사람은 상대의 발화를 평균 28% 이상 줄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질문 뒤 3초 이상 침묵이 이어질 경우 질문한 사람이 스스로 말을 철회하거나 축소할 확률이 약 40%까지 증가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미 흐름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화를 내거나 반박하는 건 에너지가 듭니다. 침묵은 가장 적은 힘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침묵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갈등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갈등을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를 조용히 위축시키고 말의 방향을 바꾸려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무언의 압박이 됩니다.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는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발언이다라고 남겼습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개 힘의 방향을 향합니다. 이런 침묵 앞에서 굳이 말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어색함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침묵은 상대의 몫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그 순간 내가 느끼는 불편함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냉담함이 아니라 책임 분리입니다.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태도입니다.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잠깐만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정말 별것 아닌 일처럼 들립니다. 서류 한 장 전달해 달라는 부탁이거나 자리 좀 맡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응합니다. 괜히 분위기 깨기 싫고 그 정도는 사람 사는 도리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부탁을 들어주고 나면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감사 인사가 없어서도 아니고 일이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뭔가 이용당한 것 같은 기분이 남습니다. 이런 경험은 가족 사이에서도 자주 반복됩니다. 내가 제일 편해서 그래. 이건 너니까 부탁하는 거야. 말은 친근한데 선택은 늘 한쪽으로만 옵니다. 부탁은 사소한데 반복될수록 마음이 달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사소한 부탁을 관계의 시험지로 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행동심리 실험에서는 아주 작은 부탁을 먼저 받아준 사람에게 그 다음 더 큰 요구를 할 성공률이 약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른바 푸신 더 도어 효과입니다. 중요한 건 부탁의 크기가 아니라 거절하지 않는 사람을 가려내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상대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요구해도 괜찮은 사람인지를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친절한데 행동은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소한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도 안 도와줄 거야?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이미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순간부터 부탁은 요청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타인의 친절을 빠르게 권리로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움이지만 반복되면 당연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탁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큰 결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번엔 좀 어렵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 관계를 망치기보다 선을 보여줍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인간관계는 유지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관계의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나는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건넵니다. 요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그 일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의 반응은 웃으며 받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도 짧게 흘려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누구나 하죠. 말은 겸손한데 공기는 묘하게 닫혀버립니다. 이럴 때 칭찬한 쪽이 더 어색해집니다. 괜히 말했나 싶고 말을 꺼낸 내가 민망해집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아끼게 됩니다. 칭찬이 사라진 자리에 조심스러움이 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칭찬에 대한 반응을 자존감의 창으로 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자존감 연구에 따르면 자기 평가가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외부의 긍정적 피드백을 받아들이는데 강한 불편감을 느낍니다. 실험에서는 칭찬을 들은 뒤 시선 회피, 말 돌리기, 주제 전환이 약 45% 이상 높은 빈도로 나타났습니다. 칭찬이 위로가 아니라 부담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칭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면 스스로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겸손한데 행동은 벽을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칭찬을 피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기대를 얻는 말 같아서 부담스럽고 다음에도 그만큼 해야 할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칭찬을 가볍게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평가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칭찬이 넘치면 기쁨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말 앞에서도 뒤로 물러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찬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낸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그릇이 아직 그 말을 담기엔 불안정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칭찬을 아끼는 건 차가움이 아닙니다. 상대의 반응에 맞춰 거리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 내 마음까지 꺼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단절이 아니라 마음 쓰지 않아도 되는 선택입니다. 약속 시간을 착각해서 늦었습니다. 큰 실수는 아니지만 분위기를 망칠 정도도 아니고 충분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착각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황이 정리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을 바꿉니다. 아니,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건 내가 맡은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는 차분한데 책임은 슬쩍 옆으로 밀어둡니다. 그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피로를 느낍니다. 실수 자체보다 그 실수를 둘러싼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괜히 누가 맞고 틀렸는지를 따지게 되고 분위기는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실수 후 태도를 책임감의 지표로 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조직심리 연구에 따르면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집단 내 신뢰도가 평균 30% 이상 빠르게 회복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변명이나 책임 전가를 반복하는 사람은 작은 실수 하나로도 관계 평가가 장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실수의 크기보다 그 뒤의 태도가 더 오래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이다. 자존심이 세서가 아니라 자기 이미지가 흔들리는 걸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논리적인데 행동은 회피로 흐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방어가 먼저 나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책임은 점점 흐려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쉬운 거짓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타인을 설득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판결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끝까지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다루는지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 기억은 다음 거리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실수를 함께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불안까지 떠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발 물러나서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네 감정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지인과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같이 온 사람에게는 웃으며 말을 건네다가 서빙하는 직원에게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눈을 보지 않고 손짓으로만 주문을 합니다. 말투도 짧아지고 고개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그 사람의 진짜 표정이 힘이 덜한 쪽을 향할 때만 나오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가족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른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조용한데 아이들이나 후배, 부탁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 거칠어집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인데 듣는 쪽은 웃지 못합니다. 그 순간 관계의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성격의 압축 파일이라고 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사회심리 연구에서는 권한이 없거나 반박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공감 능력과 도덕 판단을 가장 정확히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공격적 언행이 나타날 확률이 약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즉, 참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어서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원래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힘의 크기로 나누는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점잖은데 행동은 위아래로 갈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약자에게 불친절한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사회가 그런 거지. 하지만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반응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 설 때 태도는 가장 솔직해집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도덕은 힘이 없는 존재 앞에서 시험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그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괜히 합리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한테만 잘하면 됐지라고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언젠가는 그 기준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기대를 낮추고 마음의 자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존중이 조건부로 오가는 사람에게 내 감정까지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라 놓아줌입니다. 내가 더 가볍게 숨쉬기 위한 선택입니다.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순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느냐가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잘해준 사람도 있었고 이유 없이 마음을 소모하게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만남이 틀린 것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다 끝까지 안고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특별한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소한 부탁 앞에서, 침묵의 순간에서, 실수 뒤의 태도에서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챘다는 건 누군가를 의심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이해하는 일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건 세상을 차갑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함부로 내주지 않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에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했던 감정을 굳이 합리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두기가 필요했던 관계는 그 자체로 이유가 충분합니다.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는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늦게 배운 지혜입니다. 조금 내려놓고 조금 가볍게 숨 쉬어도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고 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를 지키는 쪽으로 한 발 옮기면 됩니다. 그 선택만으로도 삶의 온도는 분명 달라집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편안한 마음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은빛 클래스였습니다.